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알기 쉬운 디지털 활용 12주차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슬기로운 디지털 소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바로 소셜미디어와 저작권 에티켓입니다. 이제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 자녀, 손주,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있죠. 이렇게 편리하고 즐거운 소통을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과 더불어 사진이나 글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과 기본 예절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더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멋진 디지털 시민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주차 수업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여러 문서를 함께 편집하는 편리한 스마트워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일하는 법을 익혔으니 이제는 우리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주차에는 자녀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인 저작권과 예절, 즉 네티켓도 함께 배울 겁니다.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 온라인에서 멋지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디지털 소통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힘차게 12주차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잘 지내는지 길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으로 네라는 단답이나 웃는 그림 하나만 돌아와서 서운했던 경험 말입니다. 또는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짧고 퉁명스러운 답변에 혹시 내가 말실수했나 하고 종일 신경 쓰였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 소통이 때로는 표정이나 목소리가 없다 보니 작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글자만으로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셜미디어로 소통할 때 오해를 줄이고 더 즐겁고 슬기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SNS로 안부를 묻다가도 사소한 오해가 생기곤 하죠.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SNS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정보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멀리 사는 친구나 가족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글과 사진만으로 마음을 전하다 보니 표정이나 말투를 알 수 없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에 우리는 그 특징을 잘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소통 공간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공간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마치 동창회, 사진 동호회, 글쓰기 모임처럼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죠. 먼저 페이스북은 가장 널리 쓰이는 종합 사랑방 같아요. 가족,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긴 글이나 사진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멋진 사진과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사진 앨범입니다. 여행지 풍경이나 손주들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을 자랑하기에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나만의 온라인 일기장이나 정보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등산 후기나 요리법처럼 긴 이야기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마다 성격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 화면에서 페이스북이나 밴드 같은 여러 SNS 종류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는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볍게 미소 짓거나 손을 흔드는 것과 같아요. 버튼 한 번만으로도 당신 글 잘 봤어요?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전달된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땐 댓글을 이용해 보세요. 멋진 곳에 다녀오셨네요. 처럼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는 정말 좋은 정보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온라인에서 훨씬 즐겁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 남기는 글이나 사진, 댓글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여주는 온라인 명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디지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꾸준히 예쁜 꽃 사진과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올리면 사람들은 저를 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죠? 이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좋은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디지털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온라인에서도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나만의 온라인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생각과 일상을 SNS에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좋은 사진 한 장과 진솔한 글 한 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을 골라보세요. 산책길에서 만난 예쁜 꽃 사진도 좋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 사진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나의 느낌을 한두 줄 짧고 진솔하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오후처럼 말이죠. 길게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이웃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껏 쓴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특별한 방법도 있답니다. 자, 바로 전 화면에서 사진과 함께 나의 생각과 일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우물정, 정, 자 모양의 기호와 함께 단어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 내 게시물에 붙이는 주제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린 단풍 사진에 가을 단풍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저처럼 가을 단풍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내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만드실 때는 기호 뒤에 원하는 단어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 써야 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내 게시물을 더 널리 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 모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도 괜찮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공개 범위 설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구본 모양의 전체 공개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 글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람 모양의 친구 공개는 내가 친구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내 이야기를 보여주는 안전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손주 사진이나 가족 여행 이야기 같은 개인적인 내용은 가급적 친구 공개로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이것이 바로
나의 소중한 사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앞서 SNS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관계의 종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친구라는 말도 있고 팔로우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먼저 화면 왼쪽의 친구는 실제 친구처럼 서로 허락해야 맺어지는 양방향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 신청을 보내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팔로우는 신문 구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보는 관계를 뜻해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친구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 팔로우는 나 혼자 소식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친구를 맺고 좋아요를 누르는 모든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바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해변의 모래사장이나 덜 마른 시멘트 길에 발자국을 남기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온라인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 친구의 게시물에 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발자국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번 남긴 기록은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연구성입니다. 누군가 내 글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퍼가면 내가 원래 글을 지워도 어딘가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는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남기는 발자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발자국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온라인 공간, 즉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동네 사랑방이나 취미 동호회가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온 것과 같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 밴드에 사진 찍기가 취미라면 사진 카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함께 활동할 친구도 사귀면서 취미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즐거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밴드나 카페 같은 온라인 모임에서 글을 올리면 그 글은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가 퍼져나가는 원리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올린 게시물 하나가 바로 그 시작점, 즉 첫 번째 돌멩이가 되는 셈입니다. 제 글을 본 친구나 이웃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면 그 친구의 친구들에게까지 1차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다시 공유하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식간에 2차, 3차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것을 바로 정보의 파급력 또는 입소문 효과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나 유용한 정보는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소문도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올릴 때도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계를 넓히는 즐거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 생각과 일상을 공유하며 자녀,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옛 친구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쁨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편리하고 즐거운 소통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마치 운전을 배울 때 즐겁게 달리는 법과 함께 안전수칙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소통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누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약속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중한 관계와 즐거움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SNS 활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는 즐거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소셜미디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 정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와 같은 건강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정보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셜미디어의 그림자인 가짜뉴스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묘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출처 확인하기입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누가 쓴 글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소식인지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글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차 검증하기입니다. 만약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면 다른 주요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도 같은 보도를 하는지 검색해 보는 겁니다. 만약 한두 곳에서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확인 습관만으로도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되실 겁니다. 앞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인 온라인 괴롭힘과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짧은 글 한 줄이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밤새 잠 못 이룰 만큼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고 유익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이지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화면 너머에는 항상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길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가치 없는 말에 우리 마음을 다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차단하기입니다. 아예 그 사람이 쓴 글이 나에게 보이지 않도록 단단한 벽을 세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고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글을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셔도 온라인에서 훨씬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두 가지 도구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바로 차단하기와 신고하기 기능입니다. 먼저 차단하기는 내 귀를 막고 불편한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쓴 글이나 메시지가 앞으로 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차단했는지 바로 알 수 없으니 걱정 말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신고하기는 게시물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네 파출소에
저기 위험한 것이 있어요 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 관리자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을 알리는 기능으로 보통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방패이니 필요할 땐 꼭 사용하세요. 앞서 배운 차단, 신고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DM, 즉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사기 예방법인데요. DM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쪽지 기능이라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자녀인 척하며 엄마, 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급하게 돈 좀 보내줘 하는 문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는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인터넷 주소, 즉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기도 하죠. 이런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아무리 급해 보여도 반드시 원래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특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중요한 개인정보 목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마치 우리 집의 열쇠나 통장 비밀번호와도 같아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같은 고유한 신분정보는 절대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내가 사는 집 주소나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자세하게 알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은행 계좌번호나 카드 정보,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온라인에 남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녀나 손주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이런 민감한 정보는 메시지나 댓글로 주고받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서서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를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TMI, 즉 너무 과한 정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즐거운 휴가 사진은 좋지만 내일부터 일주일간 집 비워요라는 문구까지 남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부터 혼자 집에 있는데 몸이 안 좋네 같은 글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이 집은 비어 있고 나는 취약하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세한 나의 일상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이 내용을 굳이 모든 사람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잠시 멈춰 생각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서 너무 많은 사생활을 SNS에 노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될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라는 아주 건강한 습관입니다.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속 독소를 빼내듯 잠시 스마트폰을 멀리해서 머리와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거나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다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족과 대화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잠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답니다.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잠시 거리를 두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말로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 이미 들어있는 아주 똑똑한 비서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바로 스크린 타임 또는 디지털 웰빙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하루에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 마치 가계부처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어떤 날은 유튜브를 오래 봤는지 전부 기록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점은 스스로 목표 시간을 정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만 보겠다고 설정해 두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스마트폰이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스크린 타임 기능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앞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셜 미디어가 나쁘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따뜻한 미담과 감동 사연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후원 캠페인이 열리기도 합니다. 먼 곳에 있는 아픈 아이를 돕거나 재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으는 일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아동이나 반려동물을 찾는 글을 공유하며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를 연결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화면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 사용하면 아주 무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에는 어두운 그림자, 즉 부정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입니다. 신상털기는 특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몰래 캐내어 인터넷에 퍼뜨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던진 돌에 누군가는 인생이 망가질 만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소셜미디어의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모습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 앞서 소셜미디어의 어두운 면, 즉 부정적인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건강하게 SNS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디지털 건강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SNS 사용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무조건 믿고 공유하기 전에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일상을 너무 자세히 공개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더 즐겁고 유익하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의 SNS 사용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좋아요 숫자나 친구 수에 마음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장터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 내 진짜 친구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 목록, 수십 개의 좋아요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숫자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멀리 사는 자녀와 주고받는 따뜻한 안부 메시지 하나, 오랜 친구가 내 글에 남겨준 진심 어린 댓글 하나입니다. 화면에 쓰여 있듯이 숫자뿐인 친구 100명보다 마음을 나누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는 SNS를 하실 때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데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장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는 가짜뉴스를 조금 더 현명하게 가려낼 수 있고 불쾌한 댓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너머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잠시 쉬고 이어질 2차 시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멋진 사진이나 글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바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네티켓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니 잠시 후 2차 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